문제를 풀어보니까 좀 재밌죠? 이 재미의 느낌이 좀 달라요. 하품 모의고사에서 하는 거는 이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면서 그냥 이렇게만 해도 다 풀리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게 그게 재미고,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하는 일은, 진도 모의고사의 게임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체계가 잡히는 거구나, 그게 재미가 되는 거예요. 네. 행정법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 밑에서도 사회복지 선생님 있잖아요, 우리 오 선생님이. 애들이 행정법 왜 어려워하지? 막 이러는 거야. 행정법 재밌잖아, 그러죠. 네. 네. 재미는 있죠. 네. 어렵죠. 재미는 있습니다. 재밌는 거하고 어려운 거하고 좀 다른 거죠. 어려워도 재밌는 게 있는 거지. 수학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어려운데 무지하게 재밌잖아, 게임하는 거 같고. 세상에 제일 재미없는 과목은 영어, 그죠? 무슨 말인지 하도 모르겠어요. 항고승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전에 작성한 사업 시행 계획은 항고승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뭘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4단계 거쳐야죠. 4단계. 이것도 뭐 문제 많이 나오는데, 재개발, 재건축 둘 다 다시 건축하는 건 똑같고, 재개발은 기반 시설도 다시 까는 거라고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도시정비조합, 조합을 만들기 전에 준비 단계로서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결성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구성 승인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조합 설립에 대한 설립 인가를 받게 되고,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이렇게 받게 된단 말이죠. 이게 두 개 나누는 거죠. 조합을 결성을 하고 움직일 때가 있고, 조합을 결성을 안 하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움직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조합이 없으니까 2단계가 없는 거야. 조합의 준비 단계, 조합의 설립인가, 이건 없는 거죠. 얘는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준비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구성 승인, 이거는 인가고, 요거는 이제 특허 이렇게 보고, 요거는 강학상 인가고, 요거는 강학상 인가죠. 조합을 결성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땅을 뺏어야 되기 때문에, 뺏으려고 하게 되면 여기도 행정 주체 지위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특허, 다음에 이거는 인가,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한 거는 조합은 없어요. 조합은 없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 작성한 사업 시행 계획은, 이거는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결의는, 이건 처분이 아니죠. 이거예요. 여기서 이건데,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 자체는 처분이 아니고, 이게 인가가 특허예요. 인가가 특허고.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에 대한 건축법상 건축협의 취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맞다고 했죠. 이거는 허가 취소랑 똑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취소 처분입니다. 취소 처분.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한 전제 요건인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특정 신청인에게 개인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되고 있는지를 살펴 개별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것도 한번 정리해야 되죠. 신청권이죠. 거부 처분이 성립할 때, 부작위가 성립할 때 필요한 그 신청권. 과연 이 신청권은 무슨 신청권이냐 하게 되면, 판례가 그랬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법규라는 것은요, 성문법 얘기하는 거죠. 성문법상 인정되는 신청권, 조리라고 하게 되면 얘는 불문법상 인정되는 신청권이죠. 성문법은 우리가 얘기하는 법은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죠.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고, 불문법은 어디 적용돼요? 불문법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게 바로 불문법이죠.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일반적 추상적 응답 신청권이라고 했어요. 일반적 추상적 응답 신청권,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얘가 일반적 추상적 신청권이고요, 이쪽은 개별적 구체적 신청권이에요.
그러나 둘 다 응답 신청권인 것만큼은 매한 가지죠. 응답 신청권 이거야. 응답 신청. 그러니까 응답의 내용은 고민하지 말라는 거야. 응답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건 단순하게 응답이라는 절차를 밟아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 신청권은 무슨 신청권? 이 부분 때문에 이거는 절차적 권리인 것이지 실체적 권리가 아니다. 이게 결론이 나오는 거고, 실체적 권리를 뭐라 부릅니까? 청구권이라고 부르죠. 청구권이라고. 신청권과 청구권 구별하셔야 됩니다. 정리하면 끝. 그래서 지금 이거는 법규상 신청권을 고민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틀린 겁니다. 주택 재건, 당연히 성무법 먼저예요. 성무법 법규상 먼저 보시고 없으면 조리상 신청권 넘어가시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택 재건축 정비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하여 관할행정청, 이번에 조합이 등장했죠. 관할행정청에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관리처분 계획을 대상으로 하여 해양고성을 제기할 수 없다? 있다. 이게 특이한 게임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관리처분 계획 이렇게 했을 때 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결의, 그거는 기본행위가 맞아요. 그리고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건 강학상 인가가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행위 인가에 있어서의 구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이 기본행위에다가 인가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오면 그냥 요건 요렇게 전환으로 인정하라. 계획처분. 깜짝이야. 계획처분으로 보라. 그래서 이 계획처분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뭐가 아니에요. 여기다가 기본행위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인가에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계획처분이 된 것이다. 처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분이잖아요. 이게 처분인데 이 처분을 누가 내렸습니까? 조합이 내렸죠. 조합이 했죠. 그러면 이 조합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뭐라는 거야? 행정청이라는 거지. 행정청. 이게 행정청이 돼주려고 하게 되면, 이게 행정청, 조합이 행정청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이 친구가 행정주체가 돼야 되는 거죠. 행정주체. 그러니까 행정주체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특허라고 말을 한 거야. 그러면서 판례가 공법인을 설립하고 행정주체의 지위를 인정한다. 거기서 공법인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타 행정주체, 기타 공법상법인 중에서 공법상 사단법인 얘기하는 거야. 사단법인. 오케이.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게 되면 우리 공법관계,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로 우리가 봤던 국가 영역 있죠. 그걸 보세요. 국가 영역은 근조감사라고 했죠. 근조감사.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근조화환을 우리 집에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고맙죠. 그렇죠? 그런 것도 신경 써주고. 근조감사. 이게 바로 뭐야? 공법상 근무관계. 이게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 좀 비켜줘라 차. 아유. 그 다음 공법상 감독, 특별감독관계. 감독관계. 이게 공법상 사단관계. 이렇게 되는 거라면 사단관계. 얘들이 옛날에 특별권력관계로 분류했던 그 국가 영역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되죠. 특별권력관계 문제 나올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를 보란 말이에요. 감독관계, 사단관계. 이거 공법관계잖아 기본적으로. 특별권력관계는. 권력적 공법관계 중에서도 일반 권력관계가 아니라 특별권력관계, 내부관계 쪽이죠. 그럼 무조건 공법관계지. 무조건 공법관계지. 그러면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이렇게 있어요. 국가 등이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조합이 이렇게 있어요. 공공조합. 이거 사단법인. 이 사단법인의 닉네임이 공공조합이죠. 공공조합. 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합원이 있어요. 조합원. 이 관계가, 여기가 감독관계예요. 감독관계. 원래는 재개발, 재건축 누가 해야 돼요? 국가 등이 해야 되는 거죠. 국가 등이 해줘야 되는 건데 얘네가 직접 밀고 들어오니까 자꾸만 국민들이 댐비더라 이거야. 그래서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준 거야. 그게 도시정비조합이에요. 도시정비법입니다. 이게 감독관계. 네가 해라. 대신 뭐예요? 얘가 맘대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감독을 해. 특별하게. 그 다음에 사단관계. 사람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합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얘네 둘의 관계가 사단관계. 그러면 이 관계는 기본적으로 공법관계라는 전제가 깔리죠. 공법관계라는 전제가 깔리는데 이거를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생각해봐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죠? 우리 같은 가입자들 있잖아, 가입자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공공조합 사단법인이야. 그러면 그 건강보험공단과 우리들, 국민과의 관계는 사단관계. 사단관계, 공법관계니까 걔네가 나한테 막 보험료 부과하는 거예요. 강제로 막, 그죠? 예. 그거 막 안 내고 그러면 막 저거 압류 들어오고 막 그래요. 공법관계니까. 그런데 그 건강보험공단하고 공단하고 그 누구 직원, 공단 직원들 있죠. 직원하고 관계는, 근로관계는 이건 사법관계. 이건 사법관계죠. 그렇게 치게 되면 이거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하고 그 조합원의 관계는 공법관계. 그리고 그 직원들과의 관계는 이건 사법관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임원들이 나오는 거예요. 조합 임원. 걔들은 여기 일해주는 사람이에요. 일해주는 사람. 구성원이 아니라. 네, 그렇고요. 다음에 설명을 틀린 것은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 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 뭐예요? 대리. 형성적 행정으로 대리죠.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의 요건, 절차적 요건, 처분 절차. 무슨 처분? 공매 처분. 공매 처분의 절차죠. 공매 통지는 공매 통지 자체가 그 상대방은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매 통지 자체를 한 곳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그렇죠. 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공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매. 진도벨 물고서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뭐가 힘들어? 이렇게 한 번씩 잡아줘야 되니까 그게 힘들어. 다른 문제 풀이는 이건 이거죠, 이건 이거죠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누가 있어? 세무서장 있죠. 세무서장 있어. 근데 누가 움직여?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했죠. 이건 했던 거네, 그렇죠? 한국자산관리공사. 누구라고 했어요? 얘가 납세자한테 공매라는 대리 처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하고 누가 있어요? 경락자하고의 관계에서 얘들 관계에 있어서 이게 이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거죠. 사법상 계약의 법적 효과를 이렇게 발생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나눠지는 게 공매 결정하고 공매 통지. 이거는 내부행위죠. 이거는 처분 절차죠. 얘들은 처분이 아니다. 얜 대리. 이거고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 승인 나중에 건설허가 처분이 있게 되며 그 건설허가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므로 그 건설허가 처분만이 행정소행의 대상이 되고 부지사전 승인의 처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왜 틀려요? 흡수돼서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처분이다. 이거야, 처분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협의수익 문제지 이건 대상적격 처분성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처분성이 부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처분성이 부정되는 건. 그렇죠. 그래서 부지가 안전해야 되고 부지가 안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면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허가 처분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부지사전 승인 처분이고 이 승인 처분이 바로 사전 결정 그 다음에 부분허가 아까 나왔던 단계적 행정결정이죠. 의 성격을 띠게 되고 얘가 바로 뭐예요? 얘가 최종적 허가니까 이게 나오게 되면 건설허가 처분이 나오면 이 친구는 이 친구로 흡수가 되죠. 흡수가 된다는 말은 판례식으로 치게 되면 어떻게 보는 거야? 이거는 처분이 맞단 말이에요. 부지사전 승인 처분이 맞으니까 여기다 소송 제기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소송 심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들어갔는데 이렇게 해서 흡수가 되면 소송이 들어갔다가 진행되다가 흡수가 되는 순간 여기서 각하되는 거예요. 각하 뭐가? 소의 이익이 깨지는 거예요. 소의 이익.
이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승인 처분의 효력을 제거하는 게 목적인 것인데 흡수가 돼서 자기가 알아서 효력이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이미 목적 달성입니다. 이미 목적이 달성됐어요, 소송에. 그래서 각하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다시 소송 제기하는 거야. 여기다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요 위법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게 우리 판례 논리죠. 이건 협의 수행 문제지 처분성의 문제, 대상적 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3번 이거 답 오답입니다. 오답. 국가공무원 A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됐어요. 확정됐어요. 임용권자가 당연퇴직이라고 했죠.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통지를 했다. 이 통지는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행위이므로 A는 당연퇴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이걸로 인해서 비로소 상실되는 게 아니죠. 비로소 상실되는 게 아니라 당연퇴직은 자동으로 공무원의 지위가 소멸하는 겁니다. 소멸하는 거니까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다 관념의 통지예요. 다 관념의 통지입니다. 이건 사실행위다. 사실행위다. 저분이 아니다. 틀린 거로 처리가 돼서 2번, 3번이라고 했죠. 정보공개 청구권은 주간 소송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자기 관련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주간 소송이 아닌 게 아닙니다. 자기 관련성이 없는 겁니다. 주간 소송이 아닌 게 아니라 자기 관련성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는 거죠. 정보공개 청구권.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정보를 공개를 받으려고 하는 너 목적이 뭐니? 이거예요. 목적이 뭐니? 목적. 이 정보가 필요한 목적이 뭐냐고. 정보가 필요한 목적이 뭐. 나 있잖아. 이러한 이익 때문에 필요해. 이 이익을 실현시키고 싶어. 그래? 그 이익을 실현시키고 싶다고? 했을 때, 이 이익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도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봐요? 이 이익이 법이 보호하는 이익, 사익보호 인정되고 사익보호 인정 안 된다. 원래는 어디를 봐야 돼? 여기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하고 여기에 대해 적용되는 법이 이건 정보공개법이잖아요. 정보공개법은 절차법이라고요. 정보공개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절차법. 여기에서는 그 이익은 실체법이죠. 이익을 보호하는 법, 실체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이 실체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인정돼야지 권리가 인정되고 주관적 소송이 허용되고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근데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판례가 이 부분 추가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그 이익이 보호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추가적으로 다른 법률이 보호할 것을 추가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추가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모두 되고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아무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 정보공개 청구는 이게 절차법이긴 하지만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고 실체적 이익이 포함이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법처럼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자체가 바로 구체적인 권리다. 그 자체가 바로 구체적인 권리니까 비공개 결정에 의해서 침해당한 정보공개 청구권 하나면 충분하다. 그러면 이게 권리니까 주간 소송이 맞긴 맞다는 거야. 맞긴 맞다는 거야.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호된 이익은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이거가 판례고 그 다음 설명이 자기 관련성. 자기 관련성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또 한 측면으로 추가하고 들어가요. 이거는 있잖아요. 이거예요.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 이것도 인정되고 이것도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이익과 관련이 된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에 대한 문제고 이거는 심지어 모두 필요 없어요. 자기 이익과 관련조차 없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 이익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정리됐죠? 깔끔하죠? 네. 이익과 아무 관계 없어도 이것도 포함. 이익과 관계가 있는 부분에서 이익은 사익보호 이것도 필요 없어. 자기 관련성은 없다가 자기 관련성은 여기 얘기하는 거야. 자기 관련성은 없다. 그 다음에 18번 취소의 계속 중에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는 아무런 규정을
없고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사실심 변론적 교시까지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가능하다는 제한적 긍정선의 입장이다. 네, 제한적 긍정선의 입장은 맞죠. 사실심 변론적 교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봅시다. 우선 기본적인 거 하나 깔고 1심, 2심, 3심에서 1심, 2심에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 할 수 있어요? 네. 3심에서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네. 3심은 법률심입니다. 처분사유 중에서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사유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주장을 허용을 하게 되면 법원은 뭘 해야 돼요? 그러한 사실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사실문제 심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문제 심리를 하려면 여기가 지금 사실심 단계여야 되거든요. 3심의 법률심 단계에서 사실문제에 대한 심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만 돼? 사실심 변론적 교시까지 2심까지만 돼. 2심까지.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스퀘어 이론. 지난번에 뭐 보여드렸죠? 트라이앵글 이론 보여드렸죠. 트라이앵글 기억나죠? 네, 해야 돼요. 그래도 가장 임팩트 있었던 거야 그게. 지금 뭐 사실은 우리가 뭐 아침이고 힘들고 문제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하는 정말 임팩트 총집합이에요 지금 이거. 임팩트 총집합. 기본 강의부터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진도별 모의고사 동영 모의사 안 하려고 했어요. 그딴 게 뭐 필요해. 기출을 돌파한다 이러려고 했어요. 학원에서 그래 남 하는 거 좀 하세요. 그래서 할까요? 그래서 기출 쪽의 수업에서 던져야 될 거를 이쪽에 특화시킨 부분이 여기서 정리 한번 쫙 하는 거예요. 정리 한번. 어려운 것까지 한 번에 풀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치게 되면 좀 기본기가 약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빨리 정리하고 합격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진도별 모의고사는 정말 제일 좋은 수업입니다. 전체 커리큘럼 중에서. 지난번에 그래도 이 중에 제일 임팩트가 트라이앵글 했잖아. 트라이앵글. 처사추변과 기판력, 기속력은 서로 기사동을 중심으로 해서 엮이고 엮여있다. 트라이앵글. 요번엔 스퀘어. 요번에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과 기속력의 관계입니다. 그래도 기판력은 좀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인데 두 개는 완전 달라붙어 앉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처분 당시예요. 처분 당시, 그 다음 두 번째 처분 이후. 처분 이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처사추변 있죠?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중에 어느 쪽의 적법 요건, 어느 쪽의 위법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오직 내용. 오직 내용이죠. 기속력은 어때요? 기속력은 CF 기판력까지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까지 한번 해볼까요? 기속력은 주체, 절차, 형식, 내용 모두 적용되죠. 기판력은 주체, 절차, 형식에는 없죠. 그쪽에는 기판력이라는 거 없어요. 여기에는 내용만 있죠. 내용만. 지금은 처사추변과 기속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의 내용과 여기의 내용 이거를 엮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쪽의 문제죠. 이쪽을 엮어봅시다. 이건 너무 쉽잖아. 이건 그냥 위법사유 시정하면 끝. 그래서 별도의 제가 이론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스퀘어 이론은 기속력의 내용 부분과 처사추변의 내용 부분이에요. 이쪽이 문제 많이 나오죠. 근데 생각해야 되거든. 생각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과정에서 뭔 일이 생기냐면 여기다가 법령 개정 사정 변경 같은 묘한 상황이 만들어져야 돼요. 법령 개정 사정 변경. 그래서 처분 당시, 처분 이후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나눠진단 말은요. 얘네 상황하고 얘네 상황하고요. 세미가 아니란 뜻이에요. 뭔가 달라졌다. 그런데 처분 당시에 A 사유가 있고 B 사유가 있고 C 사유가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처분 이후에 저 법령 개정 사정 변경 때문에 D 사유하고 E 사유하고 F 사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지금 제가 행정법을 이렇게 접근하는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님, 수학선생님 따라하는 거예요. 그분이 천재였거든요. 수학을 이런 식으로 싹 정리하고 설명 아무것도 안 하면 나가요. 나가는데 우리 반이 전교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우리 반에서 10등 안에 들면 전교에 10등 안에 들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신기하죠? 이렇게 정리하고 딱 끝나고 나가요. 수업 말도 안 해요. 읽어봐. 처음에 뭐 하는 짓이야 그랬거든.
정리가 됐네. 이걸 이렇게 해놓고 간 거야, 그냥. 수학을. 이렇게 해놓고 가면, 우린 그걸 지켜보는 거지. 저게 뭐지? 뭐지? 책 보고, 뭐야? 이렇게 고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 보면, 엄청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야, 이게. 제가 제일 존경하는 천재 선생님이십니다. 내가 과연 어디까지 따라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만약에 말입니다.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라고 하게 되면 당초 사유. 이게 만약 기속력이라고 하게 되면요. 기속력의 내용이죠. 예, 뭐가 위법했다라고 했는지 그 위법 사유를 말하는 거야. 이 친구가 기준 잡았습니다. 이 친구가 기준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웬과 오른을 보게 되면 얘네들 사이에 기사동이 인정돼요. 얘네들 사이에 기사동이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D, E, F 이렇게 묶어버려. 그러면 야하고 야 사이에 기사동 인정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정 변경 깔아버렸잖아요.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처분사유 추가 변경 먼저 들어갑니다. B를 A로 바꾸는 거 돼요? 돼요. 그죠? 예, B를 C로 바꾸는 거 됩니까? 안 돼요. B를 D, E, F로 바꾸는 거 돼요? 안 됩니다. 교환적 변경이든 추가적 변경이든 추가된 변경이든 안 됩니다. 그럼 왜 안 되는 걸까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실체 상한계, 시간 상한계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는 이유는요. 기사동 인정됐죠? 실체 상한계 문제 없어요. 동그라미 시간 상한계. 처분 당시잖아요. 처분 당시. 처분 이후 사유는 추가 변경할 수 없다잖아요. 당시잖아요. 그렇죠? 시간 문제도 통과. 이렇게 된 거예요. 얘는 어떻게 돼요? 얘 안 되는 이유는 실체 상한계 깨졌어요. 시간 상한계 문제는 상관이 없죠. 처분 당시. 얘는 어때요? 얘는 실체 상한계도 깨지고 시간 상한계도 깨지고 요딴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요. 이 내용이요. 법률 우위 원칙 위반입니다. 법률 우위. 그런데 이게 만약 법률 유보에 대한 문제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기속력 쪽에서 좀 달라집니다. 기속력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기속력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얘 같은 경우에 기속력 적용돼요? 다시 말해 기속력 위반이냐고요. 위법하다고 취소 판결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때는 B 사유를 가지고 너 B 때문에 위법이야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근데 요번에는 A 사유를 근거로 또 거부를 했다고 쳐봐. 아까도 거부, 지금도 거부야. 근데 요번엔 A 사유로 거부한 거야. 기속력 위반입니까? 기속력이 적용되면 기속력 위반이죠? 네, 위반 맞아요. 기속력 적용돼요. 이유는요. 객관적 적용 범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되고 있잖아요. 객관적 적용 범위, 시간적 적용 범위, 처분 시 인정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기속력 적용 안 돼요. 기속력 위반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객관적 적용 범위 깨졌잖아요. 시간적 적용 범위는 처분 시니까 맞아요. 똑같죠, 지금 하는 짓이. 그 다음에 여기도 안 되죠. 객관적 적용 범위 깨졌죠. 시간적 적용 범위도 깨졌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여길 깰 겁니다. 이제 제가 여기 법률 우위 아니라 여길 깨는 게 이걸 뭐냐면 이렇게 가면 돼요. 요건 법률 유보로 밀어버리면 됩니다. 법률 유보. 이거는 2003년도 사법시험, 2012년도 해양경찰관부 시험에서 소재만 바꿔서 나왔던 똑같은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법률 유보. 법률상 근거 없는 사유를 들어. 이겁니다. 법률상 근거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였다. 법률 유보 문제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거 없는 사유. 거부했어요. 그러면 법률 유보 위반이라고 해서 위법하다고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1, 2, 3의 요건을 충족을 하면 A라는 허가 처분을 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 없는 내용이야. 이런 얘기야. 야, 너 왜 4 안 구비해왔냐? 이런 문제 여러 번 문제에도 있어요. 왜 4 안 구비해왔어? 그러니까 거부야.
이렇게 하면 법률상 근거 없는 사유를 들어서 깐 거죠. 이러면 법률요보 위반이거든요. 법에 근거도 없이 침입해버렸으니까. 그런데 법이 개정돼요. 의뢰 개정돼요. 법이 이번엔 여기 개정돼. 법이 개정되면서 이 법이 어떻게 식으로 바뀌었냐면 1, 2, 3, 4의 요건을 갖춰야만 A허가를 한다고 법이 바뀌게 이게 신법이야. 뭐가 들어왔지? 4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죠? 4가 들어와 버렸죠? 그러면 점번 때 뭐 때문에 거부했어? 4 때문에 거부했죠? 사음결. 요번에 뭐 때문에 거부해요? 4 때문에 거부하죠. 사음결 들어갔죠? 이게 기사동이 먹힌다고요. 먹힌다고. 그런데 시간적 범위는 벗어난 거잖아요. 시간적 범위는 벗어났잖아.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선 이게 먹히는 게 맞고요. 99%가. 이게 먹히는 게 맞고요. 나머지 1%가 시간적 범위를 벗어나면 보통은 객관적 범위를 같이 벗어나요. 같이 벗어나는데 근데 객관적 범위를 안 벗어나는 경우가 요거 딱 한 개 있어요. 한 개. 현재까지 규명된 걸로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판례에서 규명된 건. 알겠죠? 그러면 이 스퀘어 이론으로 엔간한 처사추변과 기속력의 문제 및 그 다음에 지들끼리의 관계 문제가 나오면 드리블 다 되잖아요. 이것만 떠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책에 나와 있는 문장을 떠올릴 게 없다고요. 그러면 시간 걸린다고요. 그 트라이앵글이든 스퀘어든 뭐 이런 것들 정리해 놓은 것들을 딱 보시면서 이거 안에 여기 이거 안에 여기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하기로 들어올 때 기출 이런 거 수업할 때 혼자 이렇게 한번 읽어볼 때 나 혼자 이거 이렇게 했는데 설명을 하려면 이게 안 돼. 그래서 설명용으로 다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전 설명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뭐야? 답만 찾으면 되는 사람이잖아. 네, 막 설명하려고 막 이론 고민하지 마시라 원리를. 여러분들은 그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하는 일만 잘하면 돼요. 답 잘 찍는 사람이잖아. 답 잘 찍어지 뭐 이렇게 해서 찍으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서 이거네 이거 하면 되는 거냐. 그럼 시간 안 걸린다고요. 빠르면 행정법 5분 안에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은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전 강의 훈련 여러분들 문제 푸는 훈련 하죠. 저쪽의 애들도 그래요. 주관식 애들도. 옛날엔 저도 답 잘 썼죠. 네. 답 쓰는 방법과 기술과 트레이닝은 다 시키는데 애들이 한 1년, 2년 공부하면 저보다 훨씬 잘 써요. 네. 훈련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여기로 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풀어주지만 여러분들이 한 3-4달 이런 식으로 저랑 계속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저보다 문제 푸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요. 그러면 5분 안에 막을 수 있어요. 내가 한 10분 만에 풀거든. 이렇게 해서 풀거든. 보통 한 7, 8분이면 막아요. 여러분들 5분 안에 막을 수 있어요. 5분 안에 막으면 15분을 영어한테 선물하면 되는 거죠. 영어야 너 가져. 이렇게 주는 거라고요. 가능해요. 충분히.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항고소송에 관련 청구 소송이 병합된 경우에 본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에 각하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병합된 관련 청구를 그 요건 신사 없이 부적법하다고 해서 각하해서는 안 된다. 이건 100% 각하라고 했죠? 예. 근데 예외가 하나가 있죠. 소변경과 소병합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거였잖아요. 변경, 그 다음에 소병합 이렇게 가는데 변경은 구소가 신소로 바뀌는 게임이고 얘는 주된 청구에다가 관련 청구를 갖다가 붙이는 방법이죠. 여기서 그 소송의 적법성이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얘네들이죠. 얘네 3명. 얘네 3명은 적법해야 된다고요. 구소는 적법하든 부적법하든 아무 관심 없어요. 부적법해서 뭐 바꾸려고 하는 걸 수도 있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친구가 있잖아요. 얘가요. 적법인데 얘가 소송이 부적법, 소송 요건 못 갖춰서 부적법이면 관련 청구 각하예요. 병합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모두 마찬가지야. 얘가 적법이 아니면 이놈아가 적법이든 아니든 나발이든 상관없이 관련 청구 같이 각하예요. 같이 침몰이거든. 그쵸? 이유는 뭐야? 이유는 이게 주된 청구고 그 위에다가 병합해가지고 관련 청구를 이렇게 얹으려고 하는 건데 이 배가 침몰한 거예요. 배가 침몰을 해버리면 위에 올라탄 친구는 같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물에 빠진 친구를 타이타닉에서 살린 사람이 한 명 있죠. 살린 사람이 바로 광주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광주. 그래서 그게 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사건 자체도 역사적이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단초죠. 예. 근데 또 그거에 또 그 의미를 또 살린 게 또 그 재판부의 또 엄청난 재판의 묘미를 살렸죠.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가 거부처분 취소이었다고요. 여기가 보상금 청구 소송 당사자 소송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항고죠, 항고. 아까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정, 지급 결정이 확인, 처분이라고 했죠. 거부하게 되면 항고소송 제기하는 거죠. 근데 광주 민주화운동은 처분적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 거니까. 지급 결정도 처분 아니고 지급 거부도 처분 아닌데 멍청하게 변호사가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요때까지는 뭐야? 60일 안쪽이었어요. 이게 그 보상금 소송 당사자 소송의 제소기간이에요. 제소기간. 행정소송법상은 제소기간이 없지만 개별법에 제소기간이 있으면 불변기간이다. 불변기간이다. 이게 41조잖아요. 행정소송법. 불변기간 60일이에요. 이건 60일 안쪽이었어요.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할 때는. 이 변호사 아무리 바보여도 60일 써있는데 60일 뒤쪽으로 소송 제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소송의 형식을 잘못 찍은 거지. 그래갖고 60일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집단이 이런 생각한 거지. 이 취소 맞는 거고 내가 여기서 이기게 되면 여기서 지급결정 처분이 나올 거고 지급결정 처분이 나와도 제가 안 주면은 나는 또 돈 달라고 당사정을 제기하게 될 거니까 아유 하는 김에 병합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멍청하게 머리 쓴 거죠. 그래서 거부처분 취소에다가 당사송을 병합을 시킨 거예요. 병합을 해달라고 청구를 했죠. 근데 이거 자체가 뭡니까? 처분이 아닌 거에 대해 소송 제기했으니까 각하잖아요. 이거 침몰하잖아. 그러면 돈 달라는 이 당사자 이건 제대로 된 건데 같이 침몰해 죽죠. 근데 이거 병합해달라고 요거 신청했던 요 시점이 60일이 이미 지난 거예요. 지난 거야. 그러면 이건 대상적격 흠결로 각하고 이거는 제소기간 도가로 각하란 말이에요. 이건 둘 다 적법해야 되는데 둘 다 부적법한 상황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둘 다. 이거를 한 번에 일괄 타결을 한 거예요. 일괄 타결. 어떻게? 한 번에 갑시다. 뭐로 가면 되는 거야? 올려봐. 이거 변경 아니었냐? 변경 아니야? 변경 맞지? 변경이야. 유리해. 변경이란 말해. 변경이지. 왜? 소변경은 뭐가 필요해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잖아요. 원고의 신청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야, 변경이란 말해. 변경일걸? 그렇게. 변경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경 맞아. 변경이면 어떻게 되지? 그럼 얘가 일로 올라가고 얘가 일로 올라가는 거잖아. 이건 부적법해도 상관없잖아. 그죠? 그냥 넘어가. 변경되면 신소가 구소가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인정돼 버리잖아. 소급표. 처음에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처리를 하는 순간 신소까지 적법해진 거예요. 게임 끝. 돈 여기 있습니다. 멋쟁이 판사죠. 그죠? 이 정도는 돼줘야 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각하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을 때의 취소의 제소기간은 대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게 되는 바,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일반 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물론이죠. 제소기간 특례 규정이죠. 제소기간 특례 규정. 아까 배운 거랑 비교하면 뭐는 안 돼요. 여러분 이의신청 결과 통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부터 기산합니까? 아니라고 했죠. 그거는 이것도 고민해야 돼요. 앞서 설명드린 거에서 맨 처음 얘기가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까 이의신청의 기각결정 결과 통지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다. 만약 재결이었다면 어때요? 만약 재결했다면 법에서 결과 통지 일로부터 기사한다는 말이 없어도 행정수용법 20조 1항 단서에 제소기간 특례 규정 적용받아서 똑같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법에 뭐가 없어도 결과 통지 일로부터 기사한다는 말이 없어도 그걸 재결로 봐버리게 되면은 제소기간 특례 규정 적용을 받아요. 결국은 결과 통지 일로부터 기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결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재결이 아니다. 여기다 적용시켜 볼 수 있어서.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그렇죠? 2차, 3차, 4차 안 되고 1차 최초는 되는 게 맞습니다. 최초는. 여기까지 먼저 하시고요. 하시고 우리 저기 다음 시간은 뭐야? 다음 시간은 국가배상인가요? 그죠? 다음 시간이 국가배상은 그럴 텐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빨라질 수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하는 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제가 PPT로 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기본 강의는 PPT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PPT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쏘면서 설명을 하면 속도가 좀 빨라질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소송원 설명을 이제 거의 다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소송원 해설지를 나와드리도록 하겠고요. PPT를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을 공부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